지방에 계신 분인데 평생 월급쟁이에서 번 돈인데 노후 자금 쓰려고 했고 자신은 평생 동안 10만 원 이상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없고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지만 자식들한테는 그 부끄럽지 않았다. 근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 물어봤더니 자기 자녀 신장 이식 수술하려고 모아놨던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계시는데 나도 들으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답답하신. 나 이제 이 돈 평생 봐도 못 모아요. 나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얘기하실 때는 내일처럼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70대 A씨가 석 달 전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전자단기 사채에 투자할 당시 증권사 직원에게 받은 SNS 메시지입니다. 좋은 증권을 싸게 살 기회라며 홈플러스 카드 대금 채권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증권사가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이란 설명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체라고 하죠. 물품구매 전단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이의환 집행위원장입니다. 증권사 창구에서 직원들이 오래 거래했으니까 이게 홈플러스에 투자하는 단기 채권입니다. 3개월짜리고 원금 이자가 돌아옵니다. 이자도 적당히 했고 그래서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서 신뢰감을 가지고서 가입한 거지 처음부터 이 상품의 투자 구조나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드리는 고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카드를 긁으면 물건 판매하는 업체에서 카드 전표를 카드사에 주면 카드사에서 판매 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물건을 구입하면 카드 긁으면 그 카드 전표를 납품업체가 거꾸로 카드사에 갖다 주면 카드사가 납품업체에 돈을 주고 한 90일 정도 후에 홈플러스가 물건 구매할 때 긁었던 카드 매입 전표의 채권에 대해서 채무를 카드사에 돌려주는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이후에 90일 정도 후에 홈플러스로부터 돌려받는 결제 대금을 유동화시킨 거죠. ABS-TV라고 해서 유동화시켜서 증권사를 통해서 단기 채권으로 이게 몇백억, 몇십억 이런 것들을 1억, 3억 이렇게 쪼개서 저희 증권사 통해서 저희한테 판매한 채권이 ABS-TV 유동화 전단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홈플러스라는 회사가 전국적인 유통 2위 매장을 갖고 있고 증권사에서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 거래하신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홈플러스라는 안전성, 상품에 대한 어떤 증권사의 신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입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홈플러스가 망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3개월이면 돌아오니까 안전하게 3개월 안에 무슨 일이 생겨더라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에 믿고서 가입하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고가 터진 이후에 회생 신청 이후에 저희한테 돌아올 돈이 이제 묶인 것을 알고서 상품 설명서 이런 거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상품이었구나. 그리고 이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채권 추심이나 원리금 상환을 하는 법적인 제재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도 구조나 이런 것도 알려주지 않았고 투자 구조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는 것만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국감에서 밝힌 것은 뭐냐면
3월 4일 날 회생 신청을 했는데 3월 19일 날 그 임원이었던 사람의 녹취록을 딴 게 있습니다. 그 녹취록의 내용은 뭐냐면 거의 1년 전인 24년 5월, 6월 달에도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았다. 그때도 그 납품을, 그러니까 이제 대금을 기일에 줄 수 없어가지고 그것을 미뤘다. 미루면서 그 이자를 8%, 15%까지 이자를 주면서 대금 결제 기일을 미뤘었다. 이런 이제 증언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일시적인 자금 사정이 아니고 아주 최소한 1년 정도 가까이 있었던 자금 사정이 나빴던 것인데, 그럼 단기적으로 갑자기 자금 사정이 나빠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25년 2월 달에 있었던 이런 채권 발행은 자금 사정이 이미 나빴던 상태에서 그 자금 사정이 나빴던 것을 숨기고 발행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빚을 못 갚을 줄 알고 빚을 진 사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그 신영증권 자료에 의하면 4,600억 정도로 나와 있고, 실제로 발행한 12월부터 회생 신청 직전까지 발행한 총량은 4,019억으로 나와 있는데, 대략 비슷하게 보고 4,600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2,075억이 개인이나 조그만 법인들이 구입한 채권 가격이라고 보시면, 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 피해자들의 한 80% 이상이 1억에서 3억 정도 수준의 그 규모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투자하시고. 3월 5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었어요. 12월 달에 판 게. 1월인가요? 그때 판매한 게. 해서 그 만기가 못 돌아온다는 거를 그분들은 처음에 제일 먼저 알게 되신 거고요. 2월 달에 팔았던 건 5월 25일 날 만기인데, 그때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서야 자기가 이게 전단체였구나, 못 받는다는 걸 알고서 놀래서 연락 오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3월 18일 날 국회에서 이제 현안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3월 19일 날 홈플러스가 그러면 자기네들도 이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변제 계획 내에서 회생법원에서 100% 변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상거래 채권을 저희가 주장했던 이유는 그 당시 납품업체들에게 즉시 그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상거래 채권이니까 바로 좀 돌려달라라고 주장했던 거였는데, 홈플러스는 상거래 채권이라는 말은 인정해주면서 돈은 나중에 주겠다, 그때 가서 얼마를 주겠다, 몇 프로 주겠다라는 것들은 명확한 그 로드맵이나 계획도 없이 그렇게 말장난만 친 거 아니냐. 그래서 홈플러스는 당신네들은 증권사 고객이고, MBK 가면 MBK는 우리는 뭐 지주사지 홈플러스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증권사에다가 몇 번 만남을 요구했는데, 지금 금감원 조사가 있어서 이두저두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설명 안 해주니까 더 답답했었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탄원서를 검찰이나 여러 군데 의회도 국회에도 탄원서라든가 이런 사연들을 적어서 주시고, 저한테도 그 사연을 많이 적어 보내주셨는데, 전단체는 1억 이상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이 얼핏 듣기엔 큰 돈 같지만 이분들한테는 평생 동안 그 월급에서 떼어서 모은다든가 뭐 벌어서 알뜰하게 모았고, 지방에 계신 분이 있는데 평생 월급쟁이에서 번 돈인데 노후자금 쓰려고 했고, 자신은 평생 동안 10만 원 이상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없고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지만 자식들한테는 그 부끄럽지 않았다. 근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 물어봤더니 자기 자녀 그 신장 이식 수술하려고 그 모아놨던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먹이시는데 나도 들으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답답하신, 나 이제 이 돈 평생 봐도 못 모아요. 나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얘기하실 때는 내일처럼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예전에 그 80대 어머니 뭐 되신 분인, 저희 어머니 또래 분인데, 당신은 뭐 밥솥 장사해서 시장에서 평생 벌었던 돈이다. 그리고 둘째 딸이
그 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암 수술하려고 쓰려고 모아놨던 돈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에 사신 충청도에 그 청춘가에 사신 어머니 한 분은 자식이 매달 20대부터 장가 노총각인데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돈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고서. 근데 이 돈이 지금 다 묶여서 날라갔기 때문에 자식 얼굴 볼 생각도 낯이 없고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 깜짝 놀라가지고 안심시켜 드리려고. 3월 홈플러스 회생 신청한 이유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회생 신청한 이유를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금방 김광일 증인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의원님, 그 회생 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회사의 잠깐만요. 이사회가 정하는 지금까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생 신청한 이유도 모른다고요? 김병주 회장은 어린 시절 아마 미국 유학을 가서 하버드 칼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대학원을 경영대학원을 가면서 2000년 초반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영화로 보면 프레티 우먼 이런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M&A를 하는 전문 기업 사냥꾼들이 나오죠. 딱 그 모델이 김병주 회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골드만삭스 M&A 부서에서 2000년 들어와서 M&A가 무성했던 미국에서 이력을 쌓은 다음에 97년에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사건이 외환은행 매각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그 이력으로 2005년도에 외국계 헤지펀드가 아니라 순수 국내 사모펀드를 만들자. 근데 그때 이제 국내 경제 상황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외환은행이 너무 큰 사고를 치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고 파는 이 딜을 굳이 외국 자본에게 조언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국내에서 이걸 해결해 보자라고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국산 사모펀드, 토종 사모펀드라는 이름이 항상 MBK 앞에는 별명이 붙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토종 사모펀드 MBK가 만들어졌고, MBK가 그 당시에 국내 굵직굵직한 많은 M&A 기업을 많은 그 딜을 했는데, 물론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MBK가 자기들의 이익만 취하고 실제 그 기업은 거의 폐기 처분하다시피 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서 기업 사냥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MBK는 지금 2위입니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에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로 따져보면 국내 20대 그룹 내외에 들어갑니다. 네, 계열사들 다 합쳤을 때 국내 20대 그룹 내에 있는 크기의 규모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국회 국정감사 때 김병주 회장이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재벌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데 재벌 맞습니다. 네. 23년도에 포브스 선정에서 국내 재산 순위 1위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2위였어요, 당시에. 짧은 기간에 그 밸류에이션을 높이려면 우리가 보통 오랜 동안 제조업들은 R&D 투자를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투자는 못 하겠죠. 짧은 기간에 돈 되는 것만 남기고 돈 되지 않는 것은 다 매각을 해야, 기업을 가볍게 해야 매수자가 나타나겠죠. 그 기능을 하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사냥꾼이 여러 가지 이제 악명이 높은 건데, 그러니까 그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핵심 가치는 이거야. 그 기업은 딱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는 거죠. 네, 약 2010년도경에 딜라이브 이제 하청 업체인 곳에서 설치 업무를 맡아서 일을 시작했고요. 2017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영업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인수 당시에 저희 회사를 담보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그 인수 당시에 그 비용이 약 1,0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던 걸로 노동조합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때 매출 이익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과도한 금액이었습니다. 과도한 금융 비용이 위기로 빠진 게 맞고요. 그런 이자와 이런 원금을 갚기 위해서 과도한 이런 매출을 올렸어야 됐고요.
그리고 그런 비용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건물들을 다 가지고 있던 건물들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을 모두 매각하고 현재는 저희 딜라이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없더라도 영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현장 고객들은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됐기에 건물을 매각하고 월세 비용으로 또 1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다 소진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홈플러스 이전에도 MBK의 투자 실패 사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MBK가 투자한 강구조물 기업 영화 엔지니어링을 들 수 있는데요. 영화 엔지니어링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2016년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2008년에 MBK가 거액을 들여 인수한 유선 방송회사 딜라이브, 또 2013년 투자한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도 MBK의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그런 MBK가 자신의 투자 실패에 대해서 작년 12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이때 MBK는 모든 투자에서 성공할 수는 없다. 모든 기업들의 신규 사업이 승승장구하기만 하지는 않는 것과 같다. 이런 식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 회사들 공통점이 다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이에요. 그 전통적으로 현금 흐름을 많이 창출하고 그 당시에 다 핫한 회사들이고요. 그러면은 그 회사들을 일부를 좀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역사가 50년이 된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파라는 아웃도어 시장이 이제 브랜드가 활성화될 때 정점에 있을 때 인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MBK 같은 경우에도 자금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금을 또 대주는 분들도 어떤 회사인지 잘 알면 좋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핫한 회사고, 근데 50년 됐다고 했잖아요. 50년 정도 됐으면은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 회사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개선 여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보통 사모펀드들이 투자를 하고 나서 경영진을 파견하고 특히 재무 쪽이나 이렇게 파견을 하죠, 인사적으로. 조정할 걸 다 조정해 놓으면은 어느 정도 이익이 올라가는 게 대부분의 케이스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익이 올라간 상태에서 몇 년 후에 회사를 재매각하거나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통적인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BK가 고려아연하고 긴급 분쟁을 막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게 이런 거예요. 고려아연의 사업부 중에는 핵심 사업도 있지만 부수적인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고려아연을 경영하고 있는 최인범 회장의 입장에서는 핵심은 아연 쪽이지만 우리 미래 사업을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도 계속 적자를 보지만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광물 히토리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수소도 우리는 앞으로 할 것이고, 이게 막 일을 벌려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MBK가 인수를 하면 다른 쉐어를 보겠죠. 지금 당장 돈 되는 건 아연이고, 수소나 이런 건 지금 돈이 안 되는데 투자를 몇 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버려. 이런 식으로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쉽게 팔리겠죠. 그래서 바이아웃 전략은 단기적으로 보면 수익을 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업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피해를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